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공학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연관규칙 분석, 어소시에이션 룰 마이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관련해서 그 분석 방법론들에 대한 타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복습을 하고 갈게요.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방법론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속 변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정답 역할을 하는 변수가 있는 데이터셋이냐 그렇지 않은 데이터셋이냐에 따라서 전자일 경우에는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불렀다 그랬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불렀습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이 각각의 이 행들이 하나의 객체가 되겠고요. 그 행들이 어떤 속성들 또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고 그 변수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종속 변수의 값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y는 fx라는 이 y와 x 사이의 관계식을 잘 찾아주는 함수 f를 찾는 게 지도학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모든 알고리즘들은 종속 변수가 전부 있었던 지도학습 계열의, 그러니까 선형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앙상블 전부 다 종속 변수가 존재하는 지도학습 계열의 알고리즘이었고요.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면 이제 회귀 모형이라고 불렀고,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면 이제 분류 모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설명할 방법론들은 두 가지,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설명 변수만 존재하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수 간의 관계 또는 객체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요. 각각의 객체들에 대해서 크게 봤을 때는 각 변수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우리 수업의 학부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비지도 학습이 아니라 준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각각의 객체들은 D차원의 수치형 벡터 또는 뭐 D차원의 어떤 벡터가 표현이 되어 있고 그걸 n개만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각각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특징을 탐색한다든지 또는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한다든지 또는 밀도 그 다음에 뭐 군집화, 이상상태 탐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비지도 학습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면 여기 비지도 학습은 종속 변수가 되는 y가 없다. x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밀도를 추정을 하거나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밀도를 추정을 하거나 각각의 유사한 객체들을 그룹핑을 하거나 하는 방법도 비지도 학습인데 오늘은 여기 가장 밑에서 보이는 각 변수들 간에 얼마만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연관규칙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x와 y의 쌍이 있어서 둘 사이를 잘 추정해주는 관계식 함수 또는 관계 함수 모형 f를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모형들은 바로 이 슈퍼바이스 러닝에 속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귀 의사결정나무, 뭐 뉴럴 네트워크 이게 전부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이죠. 자, 연관규칙 분석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할 것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작년에 제가 뭐 재밌게 읽었던 소설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그 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이 책을 이제 정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밑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책의 밑에서 이렇게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함께 구매하신 상품입니다. 해가지고 뭔가 또 다른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이 작가가 굉장히 필체도 독특하고 상상력도 풍부하길래 지금 여기서 보는 책들 중에서 이 책을 실제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도가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온라인 책을 판매하는 이 업체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책을 구경하고 있을 때 그 책을 구경을 하는 그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을 해서 비슷한 아이템 또는 연관성이 높은 책을 추천을 해주면 구매로까지 이어진다는 뜻이죠. 제가 이 책을 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추천 시스템에 지금부터 설명을 할 연관규칙 분석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저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이제 그 네스프레소와 같은 이 커피 머신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구경을 하다 보면 밑에 보이는 것처럼 연관 상품이 나오는데, 이건 약간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캡슐 커피 머신을 샀으니까 보통 이제 캡슐을 살 테니 사람들이 많이 샀던 이런 캡슐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규칙 분석은 원래는 이제 다른 말로는 장바구니 분석해서 마켓 바스켓 어널리시스라고도 불렸고요. MBA라고도 불렸고요. 이 장바구니 분석이 한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된 에피소드인데, 굉장히 이 방법론 자체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월마트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 월마트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오스코드럭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영수증을 이제 구매를 해간 영수증, 소비자들이 구매해간 영수증을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맥주라는 상품과 기적이라는 상품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였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한꺼번에 구매가 많이 됐다는 것이죠. 동시에 구매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묶음 상품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기저귀를 쌓아놓는 공산품 코너에 잘 팔리는 맥주를 갖다 놓게 되면 기저귀만 사러 온 사람이라도 갑자기 맥주가 땡겨서 충동적으로 맥주를 더 사게 할 수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있어서 1인당 구매 금액을 증가시키는, 다시 말하면 마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작동을 한다는 뜻이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런지를 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뭐 소위 말하는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마트들이 주거 지역 굉장히 가까운 밀집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이제 도시의 교외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고요. 다운타운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도심으로 출퇴근을 하고 그 중간 어딘가에 이렇게 1층으로 넓게 이런 이제 이 뭐 월마트가 됐건 오스코 드럭스토어가 됐건 슈퍼스토어가 됐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치해 있으면 일반적인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가정의 경우에 아이가 어려서 이제 기저귀를 차야 되는 정도의 나이인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빠가 일을 하고요. 엄마는 아이를 이제 집에서 보육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저귀가 떨어지면 우리처럼 슬리퍼 신고 이렇게 편의점 가서 사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하죠. 일하고 있는 아빠한테. 그래서 기저귀가 떨어졌으니 올 때 기저귀 좀 사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빠가 이제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퇴근하면서 마트에 들립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삽니다. 여기까지만 사면 참 착한 남편인데, 그리고 나서 온 김에 생각을 해보니 밤에 풋볼을 보면서, 중계를 보면서 자기가 먹을 맥주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맥주까지 같이 사는 겁니다. 이런 남편들이 또는 아빠들이 생각 외로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뜬금없어 보이는 기저귀와 맥주라는 두 개의 아이템이 굉장히 연관성이 높게 함께 구매가 되더라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두 아이템들을 이제 한꺼번에 묶음 상품으로 추천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매장 입장에서는 또는 마트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아마 실수였던 것 같은데, 이 맥주와 기저귀라는 두 아이템 사이의 연관성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걸로 나중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분석에서 밝혀졌습니다. 다만 일부러 속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두 아이템 사이에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쪽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당연한 예시로 보면 우리나라의 실제 이마트 사례라고 지금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시리얼을 이제 먹을 때 보면 사람들이 다들 그냥 먹진 않죠. 과자처럼 먹진 않고 보통은 우유에 타 먹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 우유에 말아 먹는다라는 표현을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쓰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리얼을 사는 사람들은 우유를 함께 살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거 금방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마트에서 두 매장에 대해서 A/B 테스트라 불리는 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쪽 매장에는 우유는 이제 신선식품이니까 냉장고에 있을 것이고요. 시리얼은 공산품이니까 이제 공산품 코너에 있을 겁니다. 원래대로 놔두고, 또 다른 매장에서는 냉장고로 옮기는 건 힘드니까 우유가 있는 냉장고 옆 한켠에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인기 있었던 시리얼들을 이렇게 배치를 약간 해놨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나니 3개월 동안의 매출액 변화의 추이를 봤더니 후자, 다시 말하면 냉장고 옆에 시리얼을 이제 디스플레이 진열을 한 매장이 그렇지 않은 매장보다 두 아이템에 대한 구매 금액의 증가율이 유의미하게 증가율이 유의미했더라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똑같은 상품일지라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많은 매출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연관규칙 분석의 결과물의 활용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 연관규칙 분석 추천 시스템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오프라인 잘 안 가잖아요. 온라인입니다. 원래부터가.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어떤 두 개의 아이템이 잘 팔린다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물리적으로 그 두 아이템들을 가까운 곳에 배치를 매일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상품에 대한 진열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서 분석 결과의 빠른 반응을 통해서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책 추천이라든지 또는 아이템 추천은 그냥 그 해당하는 아이템의 링크만 갈아 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유연하게 추천 시스템의 결과물들을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연관규칙 분석의 이제 목적은 일련의 규칙들을 생성하는 겁니다. What goes with what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X라는 아이템이 구매가 되면 Y라는 아이템도 함께 구매가 되는 것 같더라 라는 이제 결과물을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생성하는 거라는 뜻이죠. 이거를 효율적으로 생성해 가는 게 연관규칙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면, 각각의 행은 하나의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표현이 어려우시면 그냥 아까 장바구니 예시로 돌아가서 영수증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영수증에 찍힌 아이템들이 하나하나의 변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의 기본 이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컨대 X라는 아이템을 지금 당신이 샀는데 X를 산 많은 사람들이 Y도 좋아했으니까 Y라는 아이템도 함께 사보지 않을래요? 라고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바구니 분석으로도 불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원래의 장바구니 분석을 위한, 연관규칙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한번 보자면, 각각의 행들이 트랜잭션, 영수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의 그 다음에 영수증에 찍힌 아이템들이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단 오리지널 연관규칙 분석에서는 아이템의 수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1번 트랜잭션에서 빵을 하나 사고 우유를 하나 사도 bread and milk고요. 빵 10개 사고 우유 5개 사도 그냥 bread and milk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샀느냐가 중요한 거지 몇 개를 샀느냐를 중요하진 않습니다. 두 가지의 표현 방식, 데이터 표현 방식이 있는데, 아이템 리스트의 방식은 각각의 트랜잭션 아이디에다가 등장한 아이템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요. 아이템 매트릭스의 방식은 트랜잭션이 행인 거는 똑같은데 열에 각각의 컬럼들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제 치환이 돼서 해당하는 아이템이 구매가 되었으면 1 아니면 0이라는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계산은 보통 이제 그 오른쪽으로 하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원래 모든 데이터에서는 오른쪽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굉장히
스파르시티가 높게, 스파르스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스파르시티가 높아집니다. 스파르시티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한번 해보면 뭐 모르긴 몰라도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트랜잭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해당하는 아이템의 개수가 10,000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마트를 뭐 부모님 따라서 가보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자취하는 학생들 가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많이 사도 정말 전문적인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식당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껏해야 뭐 10개, 20개 이 정도 살 겁니다. 그러면 10개, 20개의 아이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지 문제를 알면 해결을 금방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 차원에서는 이러한 sparse matrix, 희소 행렬을 저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sparsity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연관규칙 분석의 방법론을,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굉장히 단순한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작은 구멍가게고요. 총 하루 동안 10건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각각의 아이템들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만 해보면 첫 번째 누군가가 와서 계란을 사가고 라면을 사가고 참치를 사간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와서 라면과 햇반을 사갔습니다. 즉석밥을 사갔습니다. 햇반은 브랜드니까요. 그러면 눈으로 한번 보고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두 개의 아이템이 자주 빈번하게 구매되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제부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건 상관없이 머릿속으로 이 두 아이템이 주로 팔리는 거 함께 구매가 되는 것 같구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뒤로 가면서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조건절은 antecedent는 if part가 되겠고요. X라는 아이템을 구매하면 Y를 구매한다는 규칙에서 X가 됩니다. consequent는 뒤에 then Y가 됩니다. 그래서 if part는 조건절, then part는 이제 결과절이 되는데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연관규칙 분석으로 찾은 규칙, 다시 말하면 X를 구매하면 Y를 구매한다가 인과관계를 찾아주는 건 아닙니다. 인과관계까지 찾아주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X라는 게 기준으로 잡히면 Y도 함께 빈번하게 구매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제 필기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아이패드를 사고 그 다음에 애플 펜슬을 삽니다. 보통은. 근데 연관규칙 분석으로는 이러한 규칙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애플 펜슬을 사는 사람은 아이패드도 사더라. 실제로 causal relationship,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전자가 맞지만 연관규칙 분석은 전자든 후자든 아무런 그 차이 없이 둘 중에 뒤에서 설명드리는 평가 지표가 높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찾아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연관규칙 분석에서는 조건절과 결과절 간에 이제 굉장히 계산량이 복잡해지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아이템 셋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셋은 조건절과 결과절을 구성하는 아이템들의 집합입니다. 자, 여기 이게 핵심입니다. 아이템이 아닌 아이템 집합입니다. 그러면 연관규칙 분석에서는 이론적으로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느냐? 앞에 예시를 가져보면 계란을 사면 라면을 산다라는 규칙도 가능한 규칙이지만 계란을 사면 라면과 콜라를 산다. 또는 라면과 즉석밥을 사면 콜라와 양파를 산다. 이것도 역시 허용 가능한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단 하나의 이 제약 요건은 조건절과 결과절이 이 그림이 없어져 버리네요. 조건절과 결과절이 디스조인트 할 것.
상호 배반일 것, 공통된 아이템이 없을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 지워볼게요. 자, 아이템 셋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면 라면과 콜라를 사면 밥과 즉석밥과 참치를 산다. 이거를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템, 그러니까 조건절과 결과절이 디스조인트 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라면과 콜라를 샀는데 콜라를 사면 라면과 밥을 사더라. 이 경우에는 라면이라는 아이템이 조건절과 결과절에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집합을 이제 허용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개수의 조합이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 이거 지울게요.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그 예시로 보여줬던 게 아이템이 총 6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6개의 아이템만을 가지고서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규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X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Y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X는 최소 1개에서부터 최대 5개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절에서 6개를 다 써버리면 결과절이 될 수가 없잖아요. X가 1일 때 결과절은 최소 1개의 아이템에서부터 최대 5개까지 아이템을 가질 수가 있고요. X가 2일 때 최소 1개에서부터 최대 4개까지를 가질 수가 있어서 쭉 해서 5개일 때 1개까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규칙의 개수를 세어보면 X가 조건절의 아이템이 하나가 있고 결과절의 아이템이 하나가 있을 때는 6 컨비네이션 1 곱하기 6 컨비네이션 1이니까 36개가 5 컨비네이션 1이죠. 30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케이스에서는 6 컨비네이션 1 곱하기 5 컨비네이션 2 하니까 60개가 됩니다. 이걸 쭉 계산해 보면 단지 6개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연관규칙의 수가 수백 개가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을 다 따지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라는 아이템을 사면 B라는 아이템을 사더라 라는 이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이 규칙이 얼마만큼 유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3가지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서포트라는 지표, 우리말로 하면 지지도입니다. 여기서는 지지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지지도는 원래는 엄밀하게 말했을 때는 조건절이 발생할 확률인데 많은 소프트웨어에서 2개가 함께 발생할 확률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전자지만 많은 소프트웨어는 후자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둘 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언제 쓰느냐? 의미가 뭐냐? 어쨌든 어떤 추천을 수행을 하려면 조건절에 해당하는 A라는 아이템을 누군가가 보고 있어야 아까 보셨듯이 캡슐 커피 머신을 보고 있어야지만이 캡슐들을 추천을 해줄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도, 서포트가 높다는 얘기는 해당하는 규칙을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규칙의 범용성 차원에서 얘는 나머지 다른 지표들이 똑같다는 가정하에서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 예시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전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라면을 사면 이 사람은 즉석 밥도 사더라. 여기에 대한 서포트는 기본적으로 P 라면이 되니까요. 라면은 지금 현재 하나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 9번 총 10번의 트랜잭션 중에 8번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0.8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표는 confidence, 우리말로 하면 신뢰도입니다. 이 confidence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A라는 조건절의 아이템이 구매가 되었을 때 A와 B가 동시에 구매될 확률. 여러분들은 다 기본 통계의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두 아이템이 실질적으로
B라는 아이템이 A와 얼마나 함께 같이 구매가 되는가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아까와 똑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라면을 사면 즉석밥을 산다는 규칙에 대해서 PA는 아까 10분의 8이었죠. 10건 중에 8건이었고요. PB를 계산을 하면 라면과 밥이 한꺼번에 구매가 돼야 되니까 2번 트랜잭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번 트랜잭션도 있죠. 2번, 4번, 7번 이렇게 있으니까 B가 아니라 다시 쓰겠습니다. P, A, B는 10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confidence는 10분의 8분의 10분의 3이 돼서 얘는 8분의 3이 돼요. 그럼 얘는 약 37.5%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라면을 산 고객들 중에서 37.5%가 밥도 함께, 즉석밥도 함께 구매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입니다. 여기는 지울게요. 이거를 지우고요. confidence가 아니라 lift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향상도입니다. 이 향상도는 원래는 계산식 따로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두 아이템, 이 PA 곱하기 PB를 분모로 하고요. PA, B를 분자로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사건 A와 B가 통계적으로 독립이면 두 사건이 함께 발생할 확률은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따로 계산을 해서 그냥 곱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은 리프트가 1이 되면 얘는 A라는 아이템하고 B라는 아이템이 통계적으로 독립인 거예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리프트가 1보다 크면 얘는 A라는 아이템과 B라는 아이템이 실질적인 데이터상에서 함께 발생할 확률을, 함께 발생한 빈도가 독립으로 가정했을 때의 예상 빈도보다 더 높기 때문에 둘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요. 리프트가 1보다 작으면 반대로 기대했던 횟수보다도 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연관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라면을 사면 이제 밥을 산다, 즉석밥을 산다는 규칙에 대해서 PA는 아까 10분의 8이었고요. PB를 계산을 해보면 PB 같은 경우에는 즉석밥만 사는 거니까 2번, 4번, 7번입니다. 그럼 이거는 10분의 이제 3이 되겠죠. 그리고 PA, B를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10분의 여기서는 두 가지가 3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리프트를 계산을 하면 10분의 8 곱하기 10분의 3분의 10분의 3이니까요. 10분의 3 지워지고 8분의 10이 되니까 8분의 2니까 1.25가 되겠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두 아이템이 완벽하게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보다 라면과 즉석밥은 한 1.25배 정도 실질적으로는 더 같이 구매가 되었다. 그래서 리프트가 크면 클수록 이 규칙은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confidence가 1인 경우면 사실은 A라는 아이템을 구매를 하면 B는 무조건 구매를 하니까 좋은 규칙 아니냐, 왜 리프트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리프트가 필요한 이유는 confidence에서 여기서 다시 쓸게요. confidence는 PA분의 PA, B인데 A를 구매하면 B를 구매한다는 규칙에 대해서 이 규칙에서 만약에 B가 기본 아이템일 때는 confidence가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학교 앞에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시키고 노가리를 시켰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노가리를 시키고 맥주를 시킨다. 이런 규칙에 대해서는 맥주 호프집에 가서 노가리만 시키고 맥주를 시키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PA하고 PA, B하고 1이 거의 이제 같은 이제 그 확률값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절의 맥주라는 아이템이 그 매장에서의 디폴트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컨피던스가 1이면 항상 조건절이 발생을 하면 결과절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좋은 규칙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리프트까지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연관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아이템 셋 기준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생성을 해놓고 서포트와 컨피던스와 리프트를 각각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brute force approach거든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해보겠다 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템 셋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게 거의 아이템의 개수가 늘어나면 가능한 조합의 규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계산 관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연관규칙 분석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A priori 알고리즘이에요. 이 A priori 알고리즘은 무엇을 하느냐? 빈발하게 발생하는 아이템 집합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니멈 서포트라는 것을 둘 거예요. 이 미니멈 서포트는 유저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얘는 우리가 실습에서도 한번 해보겠지만 얘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연관규칙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포트가 미니멈 서포트 이상을 만족하지 않으면 아예 그 규칙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 항목인데요. 어떤 아이템 셋이 우리가 정한 미니멈 서포트 값을 넘지 못하면 그 아이템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모든 아이템도 우리가 정한 미니멈 서포트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줄여 말하면 미니멈 서포트를 넘지 못하는 조합의 슈퍼셋은 전부 미니멈 서포트를 넘지 못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A, B라는 아이템 조합이 빈발하지 않다. 우리가 정한 미니멈 서포트 조건, 최소 등장 요건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A, B라는 조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모든 조합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를 찾게 되면 그거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상위 모든 집합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예시로서 표현을 해드릴게요. 최소 지지도, 미니멈 서포트를 2 또는 20%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개 트랜잭션에 대해서 우선 각 개별적인 아이템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면 80% 오케이, 계란 50% 넘었고요. 콜라도 50%, 즉석밥 30%, 참치까지 아슬아슬하게 20%가 됐지만 양파는 못 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2개짜리의 아이템 후보군을 선정할 때 양파가 들어간 조합은 아예 처음부터 고려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아이템이 6개였는데 지금 5개로 줄었죠. 5개들에 대해서 조합은 이렇게 역삼각형 행렬에 해당하는 셀 개수만큼 조합이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달걀과 햇반, 즉석밥, 콜라와 즉석밥, 콜라와 참치, 즉석밥과 참치라는 조합은 우리가 정한 기준치인 20%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이템 3개짜리 조합을 찾을 때는 이 조합은 아예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아이템 셋 사이즈가 하나일 때 빈발 집합을 만족하는 것, 2개일 때 만족하는 것, 3개일 때 만족하는 것 쭉 하다 보면
일정 수준 개수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만족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론적으로 가능했던 모든 아이템 조합의 수보다는 훨씬 더 적은 조합의 수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된 조합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조합이 지금 만약에 뭐 20개가 나왔다고 할게요. 20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20개에 대해서 X가 등장하면 Y가 등장한다라는 이 규칙은 이 각각이 20개 중에서 여기에 20개 중에서 하나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9개 중에서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20 곱하기 19개만큼의 조합들에 대해서만 지지도와 신뢰도와 향상도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거를 한번 알고리즘 이 수도 코드로 정리해 놓은 파트가 이 파트니까 25페이지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 컨피던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누드를 사면 에그를 산다, 그러니까 라면을 사면 달걀을 산다라는 것을 보면 서포트가 달걀 관점으로 봤을 때는 80%가 나오고요. 컨피던스 계산해 보면 조건부 확률이 50%가 나오고요. 리프트를 계산하면 1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라면과 달걀은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그냥 우연히도 함께 구매될 확률과 실제로 함께 구매될 확률이 같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결과물은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에 대해서 최소 지지도 20%로 놓고요. 이거는 필수 옵션이고요. 최소 신뢰도, 컨피던스를 70%로 이제 옵셔널로 놓으면 총 8가지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참치를 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개 이상이 나타나죠. 달걀과 라면을 사더라. 이게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 컨피던스라는 얘기는 참치 사는 순간 지금까지 과거 거래 내역을 보면 달걀과 라면은 항상 샀다는 얘기입니다. 리프트가 2.5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참치라는 아이템과 달걀, 라면 아이템 집합이 통계적으로 독립인 경우에 비해서 독립일 경우로 가정하고 산출했을 때의 구매 횟수보다 실질적으로 함께 구매된 횟수가 2.5배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연관규칙에서 각각의 규칙들의 효용성을 상대적 우월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우선 1번 규칙과 2번 규칙 사이에는 누가 더 우수한 규칙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 반론의 여지가 없이 1번 규칙이 더 좋습니다. 왜냐?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가 다 높기 때문에. 근데 3번 규칙과 4번 규칙 사이에 누가 더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번 규칙은 4번 규칙보다 리프트가 높아요. 그래서 얘가 리프트 우세입니다. 하지만 4번 규칙은 3번 규칙보다 서포트가 커요. 이거를 이 활용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4번 규칙은 3번 규칙보다 사용해 볼 가능성은 낮지만 사용했을 때 효과를 볼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관점에서 보면 광고 노출의 빈도는 낮지만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매출까지 이어지는 가능성은 4번 규칙이 높고요. 다만 3번 규칙은 광고 자체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은 규칙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매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단순히 홍보 관점에서는 꼭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목적 달성을 할 경우에는 3번 규칙이 4번 규칙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규칙이 더 우월한지 열등한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어떤 하나의 규칙이 또 다른 규칙보다 더 우월하려면 서포트와 컨피던스와 리프트 세 가지의 값이 전부 다 커야 된다. 그래서 요약은 28페이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연관규칙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